네, 여러분, 1교시 때는 그림책과 인문학의 연관성, 그리고 그림책의 인문학을 구현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좀 많이 길었어요. 2교시는 좀 더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유튜브 채널을 보면 한성옥 작가님이 그림책의 인문학이라는 이야기로 그림책을 어떻게 진술하고 있고 그림책은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를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말한 것에 해당되는 사과의 위치나 기울기나 이런 걸로 이미지를 연관해 두었거든요. 그렇게 재밌게 이미지와 그림책의 전개 방식을 설명한 것도 좀 드물어요. 한번 꼭 봐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림책의 전개 방식과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까 고민하다가 문학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문학을 읽어드릴게요.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하여서였다. 잊으려는 졌으나 보름을 거즘 지난 달은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흘리고 있다. 대화까지는 70리의 밤길,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에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아시는 분은 금방 눈치채셨죠? 네, 이 책은 메밀꽃 필 무렵입니다. 허생원이 조선달 그리고 자기 아들 동이랑 다른 그 장으로 넘어가는 길목에 캄캄한 밤에 보름달이 막 질 때쯤에 어떤 길을 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어떻게 그려지나요? 칙칙한 어둠이 그려지나요? 아니면 산이 그려지고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고 거기에 나무 사이에 달빛이 기울어지고 저 멀리 어떤 마을이라도 삐끗하게 보이는 이런 모습들이 그려지나요? 문학은요, 글을 읽으면서 독자가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글로 쓰는 문학이에요. 그런데 그림책은요, 보이신가요? 글은 없어요. 있긴 있지만 한 어절밖에 없네요. 나는. 그리고 등장인물의 표정, 느낌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입꼬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주근깨도 조금 있고 아주 가늘고 이 아이는 발레리나구나. 계속 우리가 글을 써야 돼요. 머릿속에다. 이야기를 써야 돼요. 이게 그림책입니다. 이렇게 춤을 추고 연습하죠. 때로는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걸 여기서 춤이라는 건 하나의 단어예요. 읽다 보면은 자기다움과 연결될 때 우리 친구들이 자기의 길을 모르고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을까라고 생각할 때쯤 춤이라는 단어가 누구에게는 과학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음악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손으로 만들어서 뭔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누구는 빵을 굽는 제빵사일 수도 있고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어떤 길을 가더라도 순탄한 길은 없죠. 결국은 자기가 이 일을 해냈을 때 세상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전개 방식이 확연히 다르죠. 글로 이렇게 써놨던 것을 누구는 그림으로 그려서 주인공을 왼쪽에 배치했거나 오른쪽에 배치했거나 위에다 아래에다 어떤 회오리를 그렸거나 물을 그렸거나에 따라
책을 읽는 독자는 거기에 이야기를 다르게 형성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1교시 때 얘기했던 것처럼 수많은 느낌을 공감하고 나의 설렘을 가져가게 하려면 이런 그림책에 이야기를 많이 많이 넣는 연습을 해야만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주제, 세상을 담은 그림책이 뭘까? 북중나라 여우 이야기입니다. 대지마 게이자부로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해요. 책 4권을 품고 삽니다. 4권 모두 다 아주 좋은 책들인데 영상미가 뛰어난 책 한다면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죠. 4권 모두 대지마 게이자부로는 칼끝으로 가족 사랑을 그리고 있고요. 사람이 얼마나 소박하고 작은 것에도 감동하고 행복할지, 그리고 결국은 가족 사랑에서 가족으로 끝내는 모든 이야기들 속에서 신뢰감을 깊이 표현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치 작가가, 서술자가 뒤에서 잘하고 있어 하고 응원하고 박수 쳐주는 그 영상미들 정말 아름답죠. 특히 그 큰고니의 하늘, 봄 이야기로는 큰고니의 하늘이거든요. 자식을 잃은 상실을 나타내는 이 그림책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요. 예. 그리고 섬수리 부엉이 호수라든지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이렇게 4권이 있는데 이제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를 담을까요? 여기에 하늘이요 보라색입니다. 왜 보라색일까요? 바로 이미지예요. 이미지. 우리가 그냥 그림책의 철학과 신념, 그 다음에 어떤 자기만의 그 예술 영혼을 가져야만 이런 그림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의 힘은 무엇일까? 함께 느끼고 싶어요. 이 책을 통해서. 그래서 그 앞에 나와 있는 숱한 이야기들, 20가지 풀로 세상의 이야기들 속에서 결국은 이 책도 세상을 담아냈고 무엇을 담으려고 했을까 찾아볼게요. 이 여우는 떡하니 나타나 버려요. 그림은 색채는 최소한의 색채를 썼죠. 조각칼로 그리면서 스케치, 붓으로 그린 것보다도 더욱더 섬세한데 색상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인물과 배경 이런 곳에 독자들에게 집중시키죠. 그리고 이야기를 궁금하게 합니다. 발자국을 봤네요. 무슨 발자국일까요?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이 그림책을 보면서 이제 출발합니다. 여우는 왜 혼자 있을까? 우리가 다 집어넣어야 돼요. 저는 이번에는 넣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저랑 이야기가 끝난 뒤에 이 책을 찾아보거나 사서 봤을 때 여우가 왜 혼자 있을지 앞과 뒤에 생략된 모든 이야기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몇 커트를 지나가요. 외롭게 혼자 추운 겨울에 먹이도 구하지 못하고 며칠째 굶은 여우가 이렇게 숲길을 혼자 방황하다가 그 아까 발자국의 정체를 알아냈네요. 역동적입니다. 증폭돼요. 무엇을 쫓아가려고 하는 거지? 대각선 구도죠. 이렇게. 이런 구도도 역동성을 가미시켜주는 굉장히 뛰어난 기법이에요. 그래서 작가가 이만큼의 그림책에 자기의 철학과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이런 방식의 전개가 되게 어려워요. 이미 이쪽에서부터 달려왔고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고 그림자까지, 나무들 그림자. 저쪽은 캄캄한 숲이네요. 아, 그 정체는 바로 토끼였어요. 앞불사, 토끼는 아주 까만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리네요. 토끼가 날아간 곳은 어디일까요? 이제 여우는
춥고 배고프고 극심한 애로움에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절망 끝에 놓입니다. 그러고 나서 비로소 본 게 이런 환영이에요. 무리지어 갔죠. 처음 본 모습입니다. 처음 보았다는 것의 단서를 알 수가 있네요. 이 여우는 홀로서기를 하는 어린 여우라는 거. 자기 스스로 독립을 한 어린 여우라는 거. 그러면 가족들과는 어떻게 헤어졌지? 다 우리가 넣어야 돼요. 여기 역시 무리지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만난 이런 그림들을 보고 자기가 환영이거든요, 사실은. 이 환영이 떠오르는 이유는 뭘까? 이제 제 해석이 들어간다면 극심한 배고픔, 외로움, 슬픔, 절망 이런 시간을 보내다가 자기가 정말 좋았던 때가 언제인지 하면서 거슬러 가는 거죠. 여기 어쩌면 나무가 얼어서 이런 조각들이 덩어리 덩어리 얼음 조각을 보고 이런 영상미로 자기 스스로 환영을 보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살아가야 합니다. 멈출 수 없죠. 굶주려 죽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자기가 떠오를 수 있었던 건 뭘까? 바로 가족이었어요. 독립하기 전에 엄마한테서 먹었던 젖, 형제들. 이런 그 영상들이 결국은 어디로, 환영들이 어디로 이끌어 주었냐? 가족에게 이끌어집니다. 물론, 아, 그때가 좋았지. 그때로 돌아가고 싶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자꾸 살다 보면 과거가 아름답게 느껴져요.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서 그럴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예전에 우리는 이랬었지 하고 기억을 더듬습니다. 그건 다시 나아가기 위한 준비이고요. 아름다운 추억이고 내 안에 나를 살아가게 하는 힘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 느꼈고 행복했던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간 일들은 앞으로도 이 순간도 지나가지겠지만 내가 앞으로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귀한 기억이고 힘이고 에너지죠. 이 여우에게 가장 귀한 힘과 에너지는 결국은 가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힘들 때 바라봐주는 무한한 응원의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특별히 행동하지 않아요. 투닥투닥 싸웁니다. 그리고 금방이라도 우리 식구 중에 동생이 없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 화가 나는 대상도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그 존재가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를 균형 잡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죠. 그래서 가족이라는 거예요. 가족은 힘들 때 아무 역할을 안 해줘도 나를 존재하게 해주는 무한한 응원의 대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그렇게 어린 시절의 가족을 생각해보고 자기의 힘과 용기를 얻다 보니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어요. 뒤에 보세요. 어둠의 색이 없어지고 하얀 눈이 오고 그렇게 되었죠.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은 마음 안의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나아가지겠죠. 오늘의 힘든 것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지는 거죠. 그리고 표지에 있던 보라색과 연관이 돼버리네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무채색으로 배경이 왔다면 색채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희망을 줍니다. 희망 끝에 저 뒤에 누군가가 있어요. 여기. 바로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홀로 되어 봤다가 이 홀로 되는 과정은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리고
어른이 그랬듯이 나도 이제 나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을 만나지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를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은 가족이라는 거죠. 가족에서 가족으로 기절이 됩니다. 가족은 개인과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이죠. 가족이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예. 또 다른 삶과 세계로 나아가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모든 예술의 최종 목표는 사랑의 구현이라고 했어요. 사랑을 담지 않은 예술은 가짜라는 거죠. 데즈마 게이자부로의 모든 작품도 사랑을 구현하고 있어요. 물론 사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것도 사랑이고 연인과 연인끼리의 사랑도 사랑이고요. 가족 간의 사랑도 아주 큰 근원적인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구성하고 움직이는 가장 큰 힘, 이것은 바로 사랑이다.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이 있고요. 특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가족 사랑은 아주 뛰어난 영상미와 함께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감동을 주기도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 인문학을 한번 확장해 볼까요? 가족 또는 사랑이 이루어내는 가치와 삶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대동문 밴드에 소금 한세라고 하는 소설과 그림책으로 만나는 세상 읽기 소모임이 있어요. 거기에 제 8호일을 제가 소개해 주었어요. 양기자 작가님이 한계령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아버지 대신에 오빠가 지난한 삶을 살아오고 그 큰 무게감은 갖던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는가를 얘기할 때 이 책과 함께 결국은 우리는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듯이 그 무게감이라는 것들은 책임감을 다한 것이지 내가 이 선택을 잘못했어라는 후회는 아니죠. 이 영화 역시 출세가도로 달리는 샐러리맨이 너무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가족을 등한시했고요. 그래서 가족에게 버림받아요. 이혼을 선고받고 자식들도 아빠랑 안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북쪽 나라 여우가 환영을 보았듯이 다운 증후군의 친구를 만나요. 어쩌면 이 친구는 가족에게 돌아가는 과정의 판타지일 수 있거든요. 결국은 가족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족이 맞이해줘요. 자기가 살아오는 길은 결국은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자기가 가는 길이 무엇인지 잊어버릴 때도 있거든요. 그걸 일깨워주는 것이 또한 가족이기도 합니다. 이청준의 눈길 역시 어머니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느끼고요. 부모님, 자식은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게 이 지점까지 오다 보니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게 하나도 없어. 나는 부모에게 갚을 게 없어. 그걸 나타내기 위해 이청준은 서술자가 어머니 대신에 노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극단적 부정이죠. 이건 아이러니고 반어적 기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부모님을 등한시했다라는 반성, 후회, 회한들 가득 담긴 용어죠.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가 눈길에서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많은 울음을 울었고 그런 상황들을 듣게 돼요. 괴짝을 놓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속에서 지고지순한 가족 사랑, 부모 사랑이 드러나고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이라고 하지 않죠. 지금은 재구성 가족도 있고 입양 가족도 있고 동물과 사람 간의 가족도 있어요. 함께 살아가는 나의 중심이 되어주는 대상. 여기는 엄마가 둘이래요라는 그림책인데 공개 입양한 아이고 자기의 생모와 자기를 키워준 엄마 이 사이를 이 책 안에서 자유롭게 넘나들어요. 그런데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일 것 같은데 되게 밝고 즐거워요.
그러면서 가족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나무도장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권력이 학살하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가족을 해체시키고 죽여버렸죠. 그리고 절망과 험난한 시간을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 책의 시리는 열린 결말인데 권윤덕 작가의 힘이 보여요. 그냥 그 나무도장이 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책이냐 하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중산간 마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죽었고 그리고 어린아이 시리가 살아남았고 시리 부모님을 죽인 역할에 있었던 외삼촌과 엄마가 자기를 키웠고 그 상태를 알게 하는 데서 끝내버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이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독자가 결정하게 합니다. 이런 험난한 가족도 가족 사랑이 이어지겠죠. 해체된 가정, 공권력으로 완전히 학살된 가족, 그런 가족도 있고 다양한 모습으로 가족이 비춰집니다. 자, 이거는 다 아시죠? 고우의 아몬드 나무. 아몬드는 부활을 상징한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우가 이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우울하고 힘들 때였거든요. 그런데 부활과 가족의 이런 것들, 가족 사랑에 대한 그림을 그려서 태호에게 주고 자기 이름을 딴 조카 이름을 빈센트라고 지어버렸잖아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이제 이렇게 그려주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 그림을 그리고 5개월 후에 권총 자살하잖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받은 태호 역시 6개월 후에 형 바라기만 했던 태호도 떠나갑니다. 그러면 빈센트는 이 훌륭한 고흐의 유작들을 가지고 이 아몬드 나무를 껴안고 평생 살다가 빈센트 반 고흐 뮤지엄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증하고 세계인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죠. 어때요? 참 아이러니한 슬픈 그림이죠. 아름다운데도. 그리고 고흐의 인생을 들여다보게 하고요. 고흐는 화려하고 멋진 가족들보다 감자 먹는 사람들이라든지 운동화라든지 그 외롭고 힘든 사람들의 가족들을 구현했고 삶을 그려놓았어요. 그런 것만 봐도 가족이라는 힘은 결국은 살아나게 하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의 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수많은 그림책을 보았고 만났어요. 그리고 이 북쪽나라 여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인문학으로 살펴본 키워드들은 정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을 구현하는 것 중에 가장 근본은 가족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림책으로 깊이 들어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눌게요.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